자, 선지만 볼게요. 1번, 요것도 선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해 제시했으면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걸 제시했을 겁니다. 이해됐죠? A 방법, B 방법, C 방법. 나는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 법과 관련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증계약을 했을 때 지켜야 할 것이죠, 규범은. 것들의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가는 2번 선지,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 자, 그러면 법조문의 의미의 차이가 커져 왔는데 그것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보험계약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거. 음, 좀 더 가보죠.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얘랑 차이가 조금 있죠. 방법을 구분해서 제시한 거고, 얘는 사례를 제시했어, 소개했어. 그리고 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얘는 규범이라면 얘는 보험 계약으로 인한 피해, 부정적 결과와 부정적인 측면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 보증 계약의 단점이랄까? 그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해서 더 생기는 결과, 안 좋은 결과들. 4번,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차이를 부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차이가 있어요. 1번 선지도 해석 방법을 두 가지, 세 가지로 놓고 구분해주면 각각의 해석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럴 때도 대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방법이 대조된 게 아니라 입장이 대조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나에서는 뭐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한 거냐면 시대적 흐름이 나오겠죠? 5번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면 유추는 비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 사례. 유추 도출은 보증계약의 유형, 종류를 몇 가지 내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종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의 공통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유형은 종류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구분도 어찌 보면 종류와도 관련 있습니다. 분류와 구분 다 종류 나누는 거예요. 유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유적인 방법을, 비유적 사례를 쓰는 겁니다. 비유적 사례?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유적 표현을 쓰는 거죠.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는요, 본문 쫙 읽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선지 볼 때마다마다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지가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5번 선지 볼게요.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일상적 의미는 상식적인 어떤 의미겠죠? 그것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어야만 구성원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아주 특이한 의미로 해석의 출발점이 되면 보편적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1번은 적절한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선지를 분석하게 되면 애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문제만 보고 답 맞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절대. 훈련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짐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글을 읽고 들어왔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해. 기억에 남아있으면. 2번 법조문에서의 담보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자, 법조문에서의 담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봐봐.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뭐뭐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이건 완전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법조문에서의 담보니까요. 법조문이 아닌 곳에서의 담보는 이런 의미를 부여되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담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천만 더 가볼게. 그때 법적인 의미는 뭐냐? 요건데 요거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어려운 말이죠. 금전채권. 요거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3번. 금전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경매. 자, 이때 경매는 경매. 그럼 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볼게. 경매에서 담보물건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자, 순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디 가요? 배당 순위, 담보 물건 여기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일부 확인하면 되죠. 용어가 너무 전문 용어여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꾸며주는 것들을 좀 보세요. 저는 이런 데 보거든요. 얘가 얘를 꾸미죠.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법적인 의미는 뭐야 돼? 요게 들어있는 거여야 돼. 여기도요. 경매에서 담보물건의 존재 여부는 이건데 여기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모두 확인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지.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여야 됩니다. 납득됩니까? 금전 채권자가 한 명이라고 칩시다. 순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선지가 적절하다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좀만 더 가볼게. 유상계약에서 와 봐봐. 이제 알았어. 얘랑 얘를 비교해 보세요. 아, 담보라는 게 법조문에서 담보의 개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나 봐. 가면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확인하면 돼요? 일일이 다 확인하면 돼요. 어디 가서 찾으면 돼? 유상계약의 담보, 뭐 값어치의 일치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문의 의미를 물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관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한정 짓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이에요. 여기도 아까 뭐예요? 부여되기도 한다였어요. 이런 경우는 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열어놨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찾을 때 어디 찾아가요? 물리 해석, 입법 과정, 논의된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기억의 이유예요. 기억이 안 읽었어. 기억은 어떤 결과고요. 이유는 그것을 일으킨 근거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 들어가면 돼요. 적절한 거예요. 주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독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읽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관계에 어디가 초점을 확인하는 게 맞는가. 자, 그러면 자, 이걸 봐야 돼요. 주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 채권자가 대신 받아 그 대가를. 그러면 보증인이 안 받고 그 대가를 채권자가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 참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이 있을 때, 보증인이 존재할 때, 대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럴 수 있나 보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할수록 되게 소모적입니다. 지금 6번 문제가. 왜냐면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펴봤자 하나만 맞고 다 틀린 말 정보예요.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보고 찾아 들어가서 푸는 스타일이야. 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의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을 땐 그래야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기억이 들어간 부분의 근처를 읽어버리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적절한 거 묻는 거니까. 나머진 내가 틀리기 때문에 선지를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 주니까. 자, 여기는 요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따져서 우리가 보면 되겠고. 7번 가볼까요? 연대보증. 이것도 적절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문을 보고 가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용 대상인지. 여기 봐봐.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 이거 주어를 항상 여기다 집어넣고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발문에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따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물을 때는 그거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고 읽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8번 문제 갈게요.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야, 그러면 봐봐. 이 선지가 맞다 치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을 납품한 거겠죠. 네. 그래야 하자가 있을 때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관계는. 보기를 안 받지만 거래 관계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본문을 읽었다 전제하고 보기 박스 다 배제한 채 일단은 다 맞다 치고 봅시다.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한 걸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경우 이 거래를 그러니까는 갑이 을에게 예술품을 납품했다의 거래만 보기 박스에 있고요. 그런데 그때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 치자. 그러면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배상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 그러면 뭐 확인하면 될까요? 본문에서. 하자와 계약 체결 시점 손해배상 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 확인 정보 그 부분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2번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하자가 있는데 이번엔 무관한 하자인지 유관한 하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 자, 목적 달성이 되게 중요한 단어겠죠. 거기 부분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보증계약서 나왔으나 병의 서명이 있고 연대보증 특약이 없는 연대보증 특약 우리 안 배웠어요. 보증서 계약서도 모르고 을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이럴 때는 정말 정신없는 겁니다. 갑과 을과 병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선지가 근데 맞다고 칩시다. 갑은 병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 보네요. 한 번 더 봅시다. 자, 아까 봐봐. 1번, 2번 선지가 맞다 칩시다. 우리 이렇게 읽으니까 더 복잡한 거야. 원래 본문 읽고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그래도 한번 훈련을 해보자고. 보면 갑이 을에게 예술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보증 계약에 병이 서명을 한 겁니다. 3번 선지. 연대 보증 특약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겠어 그러면?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인데 병이 보증을 섰나 봐요. 그죠? 납득되지? 보증을 을이 만약에 못 갚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갑에게 보증 섰나 보죠. 보증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보증계약은 법적으로 성립을 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4번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 연대보증 특약이 없어. 얘는 보증계약서도 있고 연대는 없는 경우인데. 그럼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가백에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경우, 특약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선지로는요, 감이 안 잡힙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 봐봐. 요 특별법 제2조는 어떤 방법을 해석하든 병이 가백에 1,0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본문 갈게요. 힘들어도 가봅시다. 일단 가부터 갑시다. 단락 잘라볼게. 자, 어떤 걸 계획해야 되냐면 차이점을 부각하고 정의가 나오면 정의를 차분하게 잘 확인해 주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분리하세요. 정보의 분리라는 건 이런 거랑 관련 있는데 잠깐만 대기. 기출지문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요 자료를 주고 싶은데 오늘도 주긴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어, 이런 구조도요. 지문을 읽고 어? 이거를 주는 건 이게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너희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이걸 참고로 보고 너희들 떠올린 거랑 비교해 본 다음에 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도.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비슷하게 떠올리면서 글이 읽히는지 그 훈련할 거야. 이게 이러면 좀 느려. 느리지만 문제의 답을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가보죠. 가봅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 자, 성문법의 뜻입니다. 성문법의 반대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뭐죠? 판례를 법으로 하는 불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 자, 이건 법전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해석이라고 한다. 법해석의 정의. 성문법의 의미 파악.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잠깐 문제 풀려고 하지 마. 괜찮아. 지문만 읽을 거야. 이러한 물리 해석, 이거를 우리가 물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물리 해석은 바로 뭐다? 단어나 문장을 그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출발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 보지?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자, 해석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과거 조선시대 역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 법을 왜 제정하려고 했는지 의논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볼 수 있다. 그 예로 사례 담보를 들 수 있다. 아, 그래서 담보가 계속 나왔군요. 기절 직전이야? 체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과학기술보다. 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자,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는 자, 뭐의 예예요? 물리 해석의 예입니다. 물리 해석의 예요.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이렇게 써였네.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설명해줘? 뭘 고려한? 맥락입니다. 아, 이제 구분하셔야죠. 차이점. 원래 여기서 차이점 구분하셨어야 돼요. 어디요? 여기에서요. 자, 체계적 해석은 뭐다?
나도 모르겠어. 음식물 냄새. 맥락 고려. 역사적에서 뭐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해서. 이해되냐? 그런데 이 글은 이제 앞으로 뭘 전개할 거야? 담보와 관련돼서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분리해서. 이 사람. 아, 여긴 이미 얘기했지.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거 봐. 됐어. 자, 맥락을 고려하여를 체계적 해석에 따른 걸어갑니다.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자, 첫 번째 맥락입니다. 이 설명이 끝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역사적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죠? 우리의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가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계속 사례로 설명하는 겁니다.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요게 담보의 의미. 자, 유상계약이란 무슨 뜻이냐?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 아, 유상은 반대말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무상이죠. 무상으로 물건을 주는 건 대가를 안 받고 주는 거지. 그 계약이 아니야. 유상 계약이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유상계약의 정의 나왔고요. 매매계약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에요. 목적물, 물건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야, 지금 미리 얘기할게. 이렇게 거래 같은 거, 계약 같은 거 나오잖아. 거래 당사자 꼭 세워주고 주고받는 걸 꼭 그려놓고 머릿속에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놓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는 거. 잘 되면 갑자기 자 봐봐. 자, 물건은 줬는데 그래서 대가를 줬는데 계약에 따라 준 대가만큼의 물건 값어치가 안 돼. 그럴 때 뭐해? 그렇다면 매도인이 뭐죠? 네, 이거 파는 사람. 자, 그래서 물건을 여기 넘겼고 돈을 지불했다면 물건을 판 사람 A가 매도인, B는 매수. 오케이. 자, 그래서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담보가 뭐니까? 지가 정의 나왔죠? 값어치 보장한다고. 그래서 하자 발생 원인이 자기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고 때문에 불탔든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 원칙이라는 건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차이점 부각합니다. 어떤 차이요?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어. 그럼 뭐해? 환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손해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과 관련된 지문을 읽거나 어떤 독서지문을 읽을 때 한쪽 방향의 정보만 나오잖아? 그게 글로 써 있지만 그 반대 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좋은 대답을 했어. 예준이가 대우명제 얘기하는데 대우명제 쪽으로 생각하는 건 좀 논리학 지문을 다루는 데서는 해도 돼. 너의 말이 정확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봐. 음, 비가 오면 자, 땅이 젖는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은 뭐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문과는. 땅이 야, 봐봐. 이런 건 들어봤어. P이면 Q이다잖아. 수학이요. 아니야, 수학 아니야. P면 Q이다잖아.
얘랑 대우명제인 건 어떤 구조지? 낙큐. 나큐이면 나피가 맞지? 나피이면 나큐다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동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잖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젖지 않는다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 왜요?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땅이 젖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 이게 참이라고 해봐. 이게 참이라고 해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젖지 않는다 참일 것 같잖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누가 오줌 쌌으면 땅이 젖을 수도 있잖아.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진리값을 구성해가지고 내가 동치를 여기 증명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논리학에서 따지면 이 문장과 동일한 건 뭐예요? 자, 땅이 젖지 않았으면 비가 온 것이 이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이게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일상적인 글에서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의 글에서는 지금 채이가 말했던 것처럼 비가 오면 땅이 젖었어?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똑같은 말. 참이 되는 말은 비가 오지 않았다면 땅이 젖지 않는다는 거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문과 예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되게 주의하면서 읽어줘야 돼, 대신. 의심하면서 읽어줘야 돼.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읽을 때, 자, 봐. 그럼 이거 봐봐. 여기 문장 읽는데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담보 책임을 져야지.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없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알겠지? 예. 그 다음 문장도 봐. 손해배상의 원칙이야. 그 책임의 내용, 담보 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원칙이야. 한 번 더 가볼게요. 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하지만 미안해. 하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대잖아.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파기 못해. 환불 청구도 안 돼. 이미 그거 가지고 목적 달성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 다만 중요해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또는 체결 당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를 담보를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은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갑니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 차이 부각해야 돼. 앞단락이랑. 이건 또 다른 맥락인 거야. 역사적 해석을 얘기하지 않고 이번엔 또 다른 예로서 담보를 설명합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으로 담보의 의미가 설정됩니다. 아까 매매계약이랑 달라 유상계약의 맥락이랑 유상계약은 다시 차이점 부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내려와요. 자 갑니다. 담보물권이 그 예다. 아까는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자, 담보물권이 뭐냐? 여기 담보 쓰였네요. 담보란 용어. 가보죠. 설명이 없어. 가볼게.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자, 채권자, 채무자 모르면 어렵습니다. 아까 매매계약에서 A, B는 뭐라고 불렀어요? 자,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A, B에서 윤리매가 제도. 이렇게 됐을 때 채권자가
이렇게만 해볼까? 빌려줘야 어. 자, 뭐라고 해줄까? 나중에 자, 뭐라고 해주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금을 줬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B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를 외모가 있어. 어, 돈을 대출금을 갚아야죠. 이해됐습니까? 이 돈을 갚는다고 쓸게. 이때 빌려줘서 대출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게 누구예요? A가 그래서 채권자라고 합니다. 돈 갚는 것과 관련돼서 B는 채무자라고 해요. 그냥 요것과만 관련돼서 씁니다. 가보자.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서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이해됐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 B가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자 그래서 금전채권의 실행은요 실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가능한데 그 중에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경매를 합니다. 이해됐죠?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갚지 않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할 때 부동산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면 해서 경매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된다. 됐어요? 갚는 경우와 갚지 않은 경우. 갚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부동산이면 경매. 경매하면 돈 받죠? 물건 팔고 아파트 팔고 그 대금을 채무자가 받음으로써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경매대금을 배당방을 금전채권자가 여럿이면 한 명이면 그냥 그 돈 주면 되는데 여럿인 경우는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이해됐죠? 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어떤 채권자? 여럿인 금전 채권자 중 담보물권을 가진 자는 드디어 나왔어. 담보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오, 아까 나왔잖아. 담보물권 요거예요.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때 담보의 뜻은 뭐라고? 담보물권의 담보는 오케이. 채권의 실현권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부터 우선순위 1순위로 배당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100만 원이에요. 3명이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비율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100만 원을 예를 듭니다. 이거 내가 예를 들어주면 원래 안 돼. 이거를 3대 3대 4로 받는다고 쳐보죠. 3대 3대 4로 받는데 4명이라고 칩시다. 3대 3대 2대 4, 3, 2, 1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4명 있는데 1이 이게 이제 비율로 이렇게 썼을 뿐 금액이 어떻게 되냐? 40 뭐죠? 그 다음 4. 80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아야 될 전체 액수가 여기 아까 나왔잖아.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그랬잖아. 이 1에 해당하는 애가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애라면 얘는 160 받아야 되고 그죠? 120. 얘는 120 받아야 되겠죠? 100만 원을 비율로 나누면 얼마씩 받아야 될까요? 40, 30, 20, 10씩 받아야 되지. 그런데 1인 애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얘부터 일단 뭐 채워줘요? 40 뗍니다. 40 통째로 줘요. 나머지 60 가지고 얘네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4대 3대 2로요? 네. 담보물권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1짜리 애가 제일 높은 배당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니까 얘가 가진 채권이 40이잖아.
40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뭐 해주는 거 담보물건은 채권의 실현관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서 얘네들이 알아서 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담보물건. 그래서 이사 가면요. 일단 확정일자 받고 막 이런 거 뭐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됐어. 나지문. 가볼게요. 자, 지문 읽기 힘드니까 가와만 관련된 문제만 풀어볼게요. 가와만 관련된 거. 4번 문제도 가와만 관련돼서 속아볼 수 있습니다. 답은 확정 못해도. 4번, 5번, 4번, 5번밖에 못 푸네요. 일단 그렇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8번 문제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1, 2번 선지는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이 관련 없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부분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다 읽고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거 풀고 잠깐만 있을게요. 쉬었다가 낮으면 들어갈게. 아이고, 자. 기억이 뭐죠? 기억이 뭐죠? 나이스. 기억은 나이 있어서 그건 못 풀어. 아니, 근데 6번 문제는 정의에 기반하면 풀 수는 있어. 어, 그냥 4번, 5번 정도. 5번 문제 답만 맞춰볼까요? 맞아요. 잠깐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잠깐 기다려. 아, 등짝이야. 왜요? 그냥 허리가. 어, 저는 너는 장애, 어때? 장애하면 화장실 가서 많이 빼야 되는데. 저 진짜 제가 관장약 먹은 이거 너무 진짜 관장약 먹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응.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탈수 와가지고 참았어요. 완전 맞아. 물 많이 마셔야 돼. 5번의 답은? 4번. 4번입니다. 그쵸? 5번에도 4번이에요. 자, 유상계약에 대해서 담보는 요 맥락 거기 3단락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건가?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것까지 맞지만 값어치가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해당 물건은 어떤 사람은 높은 값어치를 대가를 치르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해당 물건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죠. 일치한다는 건 어떻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물건이 서로 이렇게 값이 맞아야 되는 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핸드폰이 얼마면 적당하겠어? 그 여기에 값을 부여하는 건 거래하는 당사자들끼리가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누군가는 대단히 비싼 값어치를 지불하고 기꺼이 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로 자기는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우리가 은, 편의점에서 물건 사 먹는 것도 매매 계약입니다, 솔직히. 계약서를 안 쓸 뿐. 이해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나가볼게요.
예, 형 가세요. 들어가세요. 소율이만 안 왔어. 어. 네. 1.2kg 빠졌어요. 오, 그죠? 나는 한 1kg에서 2kg 맨날 왔다 갔다 하던데. 나는 제가 위아래로 무게 자기 전에. 열심히 뺐거든요. 자기 전에 그 사람 요즘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어. 쪘던 살이. 어. 기초 대사량이 좋은 게 좋은 건가? 갑자기 원래 여기 확률 되게 확률 밀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가 왜 이름 그런다. 실력 있냐? 이거 생각해봤거든. 밀량 함수는 불연속이잖아. 양자어가 되어 있는 거나 불연속이잖아. 근데 물리에서 파동사가 있다 하면 있거든. 근데 동시 너 그거 아니야? 양자 양가? 진짜 뭐야 그 이자점에서 그 질량 그러니까 이 질량은 계속 이자가 불리는 거야. 이자가 불연속인 거고 파동이 연속적인 거야. 그래서 확률 밀량 함수고 이거 어릴 때 손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질량이 불연속인 그런 거고 일들은 연속적인 항상 이거 두 개에서 헷갈리죠? 헷갈릴 수 있는데 선지를 잘 거꾸로 다시 봐봐.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엄밀하게 봐봐. 그러면 구분이 될 거야. Recording in progress. 나지문 가보죠. 자, 보증이란 채무자가 보증의 정의예요.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 이때 원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용어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한대. 오, 그래서 이 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담보. 물론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해되죠? 주채무는 누가 갚는 거지? 주채무자 원래 그 본인이 갚는 건데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 당연히 보증채무가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보죠.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자, 보증계약이 필요해. 보증계약은 뭐와 누가 하는 게 보증계약이야? 오케이, 봐. 여기 봐. 요 그림에서 C가 바로 뭐야? 보증인. 그리고 누가 누구 사이가
계약을 맺어?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채무자와 보증인이 맺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상 계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에게 채무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봐봐.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야. 뭐 하면?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면 유상계약이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까 저기 뭐였어? 가지문으로 가. 거래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을 약속한 거. 여기 지금 보상계약의 거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죠? 채권자와 보증인인데 이 계약은 누구만 일방적으로 채무를 줘? C만이 A에게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에 대한 A가 보증인에게 하는 행위는 없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는 앞문장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여전히 보증 유상 계약은 아니란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정의에 기반하면 돼. 됐어?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니 자꾸 놓치지 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채무자. 계약. 봐, 보증계약이란 뭐라고? 채권자와 보증인. 그런데 채무자와 보증인이 무슨 대가를 주고받든 안 받든 보증계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 계약 정의를 보라고. 나 화가 나 지금. 화가 났어. 자, 봐. 알아들 법한데. 자, 그다음 여기가 1달러. 내가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 너희들의. 기대치는 평균과 같은데요. 기대값이다. 3, 4. 2달러 갑니다.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이때 법적으로 뭔가 규제가 들어가는데 누굴 보호해준다? 보증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규제. 이제 이거 설명해주면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보증인을 보호하느냐? 우선 민법에 의하면 우선이 있어요. 보증계약을 할 땐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돼야 돼.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계약에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돼. 우리 물건 사고 팔 때 계약서 작성합니까? 안 하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작성되어야 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서명, 보증인의 서명과 기명 날인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돼요.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헐. 알겠습니까? 계약서도 없고 자기가 서명도 안 했는데 보증 서겠다고 말로 했는데 그 채권자가 야 너 보증 선다 그랬지? 빨리 갚어. 마음이 착해서 돈을 갚았다 쳐. 안 갚아도 되는데 근데 갚았다 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에는 좀 이번엔 다른 경우네요. 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또한 자 아까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거였고요. 보증인 보호해 주는 거였고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증기간이 명시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엔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간주하는데 됐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호의로 했을 때입니다. 자, 3달랑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아까 그려놓은 걸 머릿속에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그려놓고 해.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아까 뭐였어 강제집행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들어갈 수 있었죠? 이해됐니?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 주채무자가 머릿속에 그려줘야지만 머리 이해가 되는 거야.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케이. 됐죠?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서는 게 맞는데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있다? 걔 강제집행하면 돼요. 걔 재산이 있어요. 하고 보증인이 증명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야 또 그러나가 있어.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아 연대보증 특약 쓰면 안 돼. 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 그러면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의 뜻이에요. 연대보증 특약을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대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도록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 갚아야 돼. 연대보증 쓰지 마. 보증도 쓰지 마 얘들아. 패가망신이야.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주면 줬지. 어? 보증 쓰지 마.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까 있었지. 여기 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 글을 썼구나.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아까 해석 방법 세 가지 있었지.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자,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봐봐. 법률 2조는요. 자, 보증인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 2조에서는 그 보증인의 경우는 이런 보증 계약을 한 사람만을 보호해 주기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볼게. 자, 입법 과정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보호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제정한 거야. 요 해석은 뭐죠?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연대 보증인도 저 법률에 따라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하지만 법조문에 적혀 있는 요 규정에 따르면 얘들아 이 규정에 따르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때는 밑줄을 어떻게 쳐주지? 이때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요때 해석은 무슨 해석인 거야? 역사적 해석이 아니니까 체계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됐니? 이 법의 맥락에 따라 혹은 또는 물리겠죠 뭐. 이해됐어요? 제가 볼 땐 체계적 해석이라고 봐도 되는데 나머지 문제 풉니다.
자, 풀면서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이 수능 수업 없어요. 본 수업.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장모님 생신에 가야 되고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송이는 계속 대답을 꼬박꼬박 하고 있네. 그리고 대신 엄매 수업을 수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면 요 수업 또 할 거예요. 요 프린트. 정의를 잘 따지셔야 돼요. 아, 진짜. 그냥 내가 믿으면 상처. 내가 참 많은 순간이 끝났어. 그거 맞긴 해. 이 정글이 솔직히 근데 개발을 정글 그만하면 일단 의미가 없어. 운동은 뭐 진짜 그 유머를 좀 있어. 다음에 써있어.
이거 이번에 수능 나왔던 거예요? 네. 몇편 싸움? 네. 됐죠? 네. 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됐어? 다 아픈 사람 손 들어. 어? 다리도 괜찮아. 다 아픈 사람. 자, 송이 다 풀었고. 종찬은 대답도 없네. 하은이, 서율이, 송이. 어. 엄매 수업은 그래도 영상 올린 거에 대한 조회수가 있네. 나머지는 없어. 아니, 문제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려. 8번? This alphabet. 채점 해도 되니? 네. 좋아. 좋았어. 알았어. 잠깐만. 자, 채점 들어갑니다. 몇 번부터니? 자, 4번. 4번에 1, 5번에 4, 6번에 2, 7번에 5, 8번에 3, 9번에 5. 질문. 4번은 확인이 돼요? 그죠? 4번에다 1번. 헷갈리는 건 뭐가 있으려나? 4번에서? 4번 문제가?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보증계약의 폐해와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선제 매력적이지만. 5번은 우리 좀 전에 풀었고 6번은 기억의 이유인데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대가를 지불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닙니다. 이유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 보증인이기 때문이죠. 주채무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이번에 이잖아요. 2번이지 답.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채무자예요. 아니요. 보증인에게 뭐라고 다시? 앞에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람은 주채무자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계약은 보증 계약이 또 아니지. 그런 계약이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계약과 주채무자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려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됐을 때 이 계약은 보증 계약이 아니죠. 아예 다른 계약인 거예요. 보증 계약의 정의가 뭐예요? 채권자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보증 계약입니다. 벗어난 계약이죠, 이거는. 이해되니? 오케이. 또 7번 틀렸어? 네. 7번 잘 따라와봐. 1번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인데요. 연대 보증인의 정의가 뭐죠?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한다. 자, 연대 보증인은 이거야. 특약, 연대 보증 특약을 한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야. 한 번 더. 연대 보증 특약은 뭔데?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러 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의 것이 약속이 특약인 거야. 한번 가봐. 1번 선지. 연대보증인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자 호의랑 대가 없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대보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증인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계약이 연대보증 특약이었어요.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연대보증인입니다. 2번 보증인의 특별 2조의 물리해석에 의하면 물리해석이라고 했잖아, 그치? 오 받아. 못 받는다 그랬어. 오히려 역사적 해석을 할 때 가는 거.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볼 때 정대성이 되는 거지. 물리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가 없이도 아니고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자, 조건 어렵다고 쳐. 봐봐. 이거 빼볼게. 빼고.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는 권리를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앞말을 그럼 살려볼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안 왔으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아닙니다. 안 하고서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틀렸고 거절할 권리 없어요.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하고 오케이. 채권자와는 연대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채무자는 연대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게 맞아요? 보증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특약도 누구랑 하는 거겠습니까? 채권자와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됐다는 건 돈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입니다. 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어? 아, 까먹었다.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뭐 만족구나. 아, 뭐야, 뭘 하려고 했더라?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됐어. 자, 그다음 8번 문제인데요. 이 정도 내용을 들으면요. 볼게요.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 배상할 없습니다. 적절해요.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자,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이 있어. 그럼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지. 특약은 대신 없어. 그럴 때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너무 단순. 자,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특약이 있는 경우나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생했고 오늘 여기까지. 몇 번으로 갈까? 9번에 5. 잠깐만 틀렸어? 네. 야 고생했다 얘들아. 이번 주 주말에 수업 없으니까